네, 안녕하세요. 김화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교수님, 경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제 뭐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책도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에 좀 친숙하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거든요. 경제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소위 경제학적 용어로 경제의 3대 주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다 만나셨던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거의 학교에서는 정답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가계, 기업, 정부죠. 그 가계, 기업, 정부. 여러분은 가계 적어도 혹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정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나 자체가 기업이거나 우리는 경제의 주체인데 내가 없이 영화가 돌아갈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모르면 사실 당해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거, 그게 경제를 알아가는 건데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차차 하나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총재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거나 분석하면서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의존도가 있는 나라인데 개방 경제 체제인 거죠. 근데 특히 어떤 나라에 의존하고 있느냐?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특히 꼽아 본다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고 수출국으로서 수출 의존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한 25%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고 대략 한 15% 가까이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만큼 1, 2위 수출 대상국이니까 미국 경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경기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짓는 거죠. 또한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의사 결정이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 결정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진단하고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얘기는 미국 실업률이 어떨까, 물가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금통위, 우리나라는 금통위죠. 미국으로 치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나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도 되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미국 경기 지표인 거죠. 고용이 어떤가, 경기가 어떤가, 물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소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주 말씀하시는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를 봐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이 향후에 어떤 결정을 할까라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IMF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7%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미국 경제 우려다, 침체다 이런 말들은 좀 기우였던 걸까요? 미국 경제 우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했다는 말이 마치 미국 경제가 뭐 굉장한 크게 회복세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1년, 22년, 23년 3개년 연속 L자로 꺾여 들어갑니다. 21년은 뭐 3, 4%대의 성장률, 그리고 22년은 2%대의 성장률, 그리고 23년은 1%대의 성장률로 L자로 꺾여 들어가죠. 그게 뭡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국면인데
종전의 미국 경제를 봤을 때는 뭐 1.5%나 이 정도로 굉장히 낮게 성장할 것이다. 좀 우당탕탕 큰 경기 침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큰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에 가까운 매우 강한 경기 침체로 봤다가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상향 조정한 것이죠. 그래서 L자로 꺾여 들어가는데 꺾여 들어가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진 것이지 그게 꺾여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말 그대로 좋은 경제가 아니고 나쁜 경제고 세계 모든 경제가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경제지만 종전에 봤던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가는데 서울에서 5시간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먼 지역인 거예요. 먼 지역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5시간 걸릴 줄 알고 출발했는데 4시간 30분으로 당겨졌어요. 당겨졌다는 얘기지 4시간 30분 거리라고 해서 짧은 거리는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인 건 맞는데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그렇게 가혹한 침체는 아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반에 경제 비관론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째 되풀이되는 인플레이션, 길어지는 부채 한도 협상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제 미국 경제의 기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체감하신 미국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는 말도 아니죠.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는 정말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은 것이 근래에 6.3%였어요. 근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은 게 9.1%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다 하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크게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삶이 팍팍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경제가 어쨌든 뭐 1.5%든 1.7%든 1%대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경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계속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소위 2022년, 23년 동안 고물가가 등장하고 그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금리로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력을 받는 국면. 23년 경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서민, 근로소득자가 물가는 다시 할게요. 평범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물가는 이렇게 치솟아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정체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100만 원 가지고 뭐 소고기 100근 사 먹었는데 쉽게. 근데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소고기 50근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물가가 치솟아서.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는 국면이 23년인 거고 더군다나 금리마저 오르니까 빚을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기존 대출자들은 같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지수와 고용 등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둔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그널 신호 연내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한 1년 전부터 22년 중반 때부터 그때는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내서 이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 멈출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1년 전부터 23년 연내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물가거든요. 근데 고물가가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해소되지 않았어요.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리를 다시 인하하죠? 그랬다가 다시 물가가 치솟을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맞아요. 정점 찍고 떨어지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볼 때 더 중요한 게 근원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구성하는 여러 소비 품목이 있어요. 우리의 소비 품목이 한 50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이 있다 그러면 그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따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중에 일부가 식료품 물가예요. 그리고 또 일부가 에너지 물가예요.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여름에 장마 오면 식료품 물가가 다시 치솟을 겁니다. AI 조류 독감 터지면 또 식료품 물가 치솟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급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이게 근원 물가라고 하고, 나머지 품목의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는 것,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것, 이게 말 그대로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아예 안 잡히고 있거든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근원 물가가 안 잡혔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덜컥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도 안 잡힌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은 다소 시장이 과한 섣부른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낙관론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봐오셨는데 금리 인상 종료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좀 맞을까요? 금리 인상 행보 자체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는 것은 그 부정적인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호재죠. 그죠?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주식 시장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선행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는 겁니다. 이 지배적인 각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은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전부터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먼저 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22년에 주가가 다 조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에요. 이미 이 주가의 현재 주가의 모습은.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후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행해서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는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다시 소위 뉴노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 금리다라고 인식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주식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선행에서 미치는지 후행에서 미치는지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없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쭉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어쨌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한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 높은 기준금리 정도를 이제 5%대의 기준금리가 23년 연내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것, 추가적인 인상하는 그런 사이클 자체가 또 추가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만 동결 자체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기업들로 하여금 대출 받기가 어렵죠. 대출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기가 금리가 높아지면 어렵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신규 투자를 못해요. 신규 투자를 못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운 거예요. 고용 창출이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취업자가 빠르게 늘어날 수가 없고 그럼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또 신규 투자를 못해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 국면 이런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23년 하반기에 찾아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제 국면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발표될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 GDP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GDP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 쪼그라든다라는 얘기니까 평균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전망치를 잇따라 하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경제 회복세를 보여준 지표들이긴 했는데 시장 기대치는 조금 못
보내주셨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는데 이것도 좀 끝나가는 분위기일까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그 대주제가 있습니다만 중국 리오프닝이 리오픈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 벗습니다. 한다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부정적 지배적으로 경기를 하방 압력을 줬던 그 요인들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해외 출국자 수를 보면 평년 매월 대략 한 250만 명씩 나갑니다. 코로나19 때 이게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이 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겠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20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슈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해외 출국자 수가 250만 명 수준인데 그 자리로까지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히려 중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마스크 해제하고 정상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인데도 아직 그만큼 안 온 거예요. 마찬가지 중국 경제도 리오프닝이 단행된 거 그것은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공장 가동이라든가 뭐 혹은 여러 경제 활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장의 기대가 과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는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세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기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당장 우리가 그런 현상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중국의 리오프닝 자체가 천천히 전개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고질적인 그런 경기적인 상황, 코로나19를 비롯한 경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조적인 특히 외교 안보적인 이런 이슈가 같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좀 격화하는 특히 대만을 놓고 싸우는 미국 또 미국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들의 우방국 간에 둘이 반으로 이렇게 세계가 쪼개지는 탈세계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경기적인 일시적인 이슈 리오프닝과 같은 일시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슈가 만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빠르게 나타나진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구조적인 이슈, 중장기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빠져나가는 현상, 차이나 엑소도스라고 하죠. 중국에 굳이 공장 둘 필요 없겠다. 중국에 공장 안 두고 다른 신흥국에 투자. 이게 우리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이 아니라 중국은 안 되니까 미국이 자기와 친교 관계에 있는 동맹국에 해당되는 프렌드 국가에 리쇼어링하는 그런 프렌드 쇼어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차이나 엑소도스라는 그 현상, 중국에서 공장이 이탈하는 현상, 이것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뚜렷한 경기 회복 속도가 전개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 이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도 강화되면서 지난 5월 23일에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도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안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마이크론 제품 구매 제한을 역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중국에서 어쨌든 반도체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 그 얘기는 영원히 중국이 반도체 조달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그런 첨단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대체제가 필요한데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라라는 사인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가동하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시대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그래 이제 중국 편 들어라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미국 편에 확실히 서야 되고 미국 동맹국임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대체할 다른 첨단 반도체를 한국에게 요구할 경우, 그러면 마이크론의 대체제가 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그래 우리 반도체 드릴게요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중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보복이 제기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을 한국에 보내지 말 것, 사드 보복 사태 있었고요. 또 요소수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요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에게 순식간에 대혼란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한국이 만약에 대놓고 중국에게 반도체 공급을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그런 액션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경우 단기적으로라도 중국은 충분한 보복을 단행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복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보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좀 가늠하고 이런 보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대안을 마련해 놓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시나리오도 그리지 않고 아무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응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응 조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복이 없으면 좋겠지만 보복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움직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국의 압박으로 내수 소비가 호전된다면 경기를 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내수 소비 언제쯤 좋아질 것 같아요? 중국의 내수 소비 자체는 그러니까 펜트업 디맨드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오는 그런 흐름은 24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하반기 상당한 경제 회복세가 좀 진전될 것이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에게 체감갈 만큼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는 어쨌든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점진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안하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